오늘 3대 지수 혼조세로 끝났고요. 당일 주가 흐름을 보면은 뭐 어느 쪽 방향으로 쓸려 내려가거나 올라간 게 아니고 혼조세로 끝났습니다. 그냥. 그리고 원자재 가격들은 아직도 약세들을 보이고 있어요. 보면 꽤나 많이 지금 빠지고 가고 있어서 직전에 있었던 이 지지 라인을 뚫고 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고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이거 너무 많이 눌렀나요? 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직전에 있었던 저점들을 테스트하러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보시면 얘가 지금 직전 조정 저점인데 얘를 테스트하러 내려왔죠. 델타 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나 이런 얘기 때문에 일단 뭐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건 사실 과도한 것 같고요. 왜냐면 지금 뭐 작년에 있었던 그런 폭발적인 수요만큼 델타 변이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경제가 완전 봉쇄가나 이런 게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강도가 너무 세거든요, 최근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테이퍼링이 여기에 작동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테이퍼링이 작동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유동성이 얘를 밀어 올렸다라고 하는 걸로 간접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에 대한 우려는 아직은 좀 빠른 게, 이거 미국에 있는 US 컨퍼런스 보드에서 미국 경기 선행지수, 리딩 이코노미 인덱스, 그러니까 선행지수와 관련된 게 발표됐는데 7월 달에 0.9%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6월 달에 전월 대비 0.5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5월 달에 1.2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그러니까 6월 달에 5월보다 약간 상승 강도가 떨어졌는데 7월 달에 오히려 상승 강도가 올라갔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파란 건데 강도가 굉장히 세요. 물론 이 강도가 누그러져도 경기 수축이 발생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누그러진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경기 확장은 탄력을 가지면서 올라갑니다. 이 선행지수라고 하는 것은 향후 3개월 정도 뒤에 경기 사이클을 예측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놓고 보면 뭐 3개월이 아니라 한 6개월 뒤에도 뭐 중간에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거 6월 산업동향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말에 발표되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 내에 나오는 자료인데, 선행지수 선한 변동치를 보면 상승 강도가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뭔 일이 터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예 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경에서 여기 보시면 테이퍼링 시스템 주식이 폭락할까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뉴스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지금 없어졌는데 국민일보에 보니까 투자 시간이 뭐 지났다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사들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경기 사이클,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월쇼 지수하고 이 연두색이 월쇼 지수입니다. 이 빨간색이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하얀색은 확장 국면, 이 짙은 색은 수축 국면이죠. 주식시장은 확장 국면에서,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일정 수준 주식은 계속 올라갑니다. 추세를 따라서. 물론 정점 부근에 가서는 약간씩 경기 수축이 발생하기 전에 경기보다 선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정점을 치는 패턴을 보여요. 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 언저리에 있거든요.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언저리에. 기준금리 인상 언저리는 경기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또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은행이나 행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좀 떠받쳐줘야 되는 상황에서 가계기업 스스로, 두 경제주체 스스로 경기를 돌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넘어간다는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가 인상된 뒤에도 일정 부분 경기는 확장 국면에서 계속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확장 국면에서 움직일 때는 주가는 추세적으로는 상승하는 국면을 보여요. 중간에 조정을 받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것은, 예전에 보면 기준금리 인상할 때가 이때인데 여기 보시면 흔들리죠. 기준금리 인상 후에. 여기는 기준금리 인상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상되는 그 시기도 좀 흔들리고, 이거 글로벌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인데 이때도 기준금리 올리기 전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서 올린 다음도 좀 흔들렸죠. 지금도 똑같은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건 이제 기준금리 인상 때 주식시장이 흔들렸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뭐 내년도 하반기 정도 예측이 되고 있어서, 과거의 패턴으로 놓고 보면 좀 빠르다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흔들리거나 늦으면 내년 중반 정도에 흔들릴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최근에 이 상승 강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주식시장의 상승 강도가. 거기에다가 요거는 리알데니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미국의 MSCI
펍에서의 밴드 상단에 지금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흔들렸던 요 시기는 추구 전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흔들렸던 요 추구 전략, 금리 인상 때 흔들렸던 이 시기의 펍에서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펍에서 윗 하단과 상단의 한 중간쯤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상단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배수로 올라와 있어서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전 내년도 올해 한 하반기 11월 12월 혹은 진짜로 테이퍼링의 액션을 취하면서 뭐 대규모로 채권 매집이나 이런 걸 줄이는 뉴스가 나왔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좀 흔들림의 정도가 약간 있긴 있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요번 주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하튼 그래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요 상황은 이 기사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처럼 와 이거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고, 그러니까 근저에 주식시장이 움직일 때는 그 주식시장의 움직임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근저의 흐름이 있는데 그게 경기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그 경기 사이클 안에서 테이퍼링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경기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행위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경기 사이클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에 대해서 위험성을 안기보다는 이거 흔들릴 때 어떤 게 좋은 거지? 어떤 좋은 기업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투입하지 않은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락 정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미루 더 세게 내려가면 밑으로 그때 현금 포지션을 주식으로 아예 다 밀어 넣을 거고, 그 정도의 배수가 한 15% 정도는 빠져야 됩니다. 그 정도 빠져야 지금 빠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정도까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 정도 되면 아마 2,800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요번에 그렇게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하튼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경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근저에 있는 바닥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뭐 PB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게 지금 현재 경기 사이클은 어디쯤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믿고 투자를 맡길 수 있는 어떤 기본 베이스는 된 PB나 웰스 매니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근저의 흐름과 관련돼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자재예요. 원자재 4월달, 5월달, 3월달부터 막 얘기들이 나왔는데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이 해당 업계 종사자들이 꼭 하여튼 가격만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계속 윗방향으로 치고 올라갈 거란 얘기들을 반복하는 게 그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성향이에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원자재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금값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죠.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다 가격이 한쪽 방향으로 막 튈 때 그쪽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갈 거라는 논지만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이 경기 사이클과 밀접한 관련이 있듯이 다른 어떤 자산도 무엇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유가인데 유가하고 이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원자재나 금이나 이런 것들하고 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물 자산이 거래가 달러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추세적인 건 아니고 추세적인 것도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큰 추세 흐름에서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가하고 곡물하고 다 다른데 제가 굳이 이제 유가를 갖다 붙인 이유는 이 유가가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공급자가 뭔가 조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가를 갖다 붙인 건데, 이렇게 이제 유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니까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얘기해서 얘가 계속 위로 올라갈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추세가 직전에 있었던 정점을 찍고 아래로 또 다시 내려가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 장기적으로 유가가 한 거의 20년 가까이 옆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사실 이걸 가치 배수로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적용해 보면 굉장히 싸졌어요, 유가가. 그래서 초반부에 유가, 혹은 유가뿐만 아니라 금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탄력,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고 있다가, 그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상승하고, 그 뒤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대규모 수요가 들어오면서 나머지를 끌고 올랐었거든요.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유가는 아직 지금 수준에 있는 거는 과도하게 그 조정받은 수준 정도가 아니고, 두 번째 가장 근본적으로 다른 거는 최근 급등했던 거는 굉장히 많이 빠졌던 기저효과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문제지 대규모 공급, 수요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기본적인 근저 바탕을 이해하면 결과적으로 얘가 한없이는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 고점을 뚫고 일정 부분 더 올라갈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위들은 언제 알게 되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초반부에는 못 들어가고 있다, 후반부에 굉장히 뜨거워졌을 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서는 여기에 밀고 들어갔다가는 대규모로 손실을 내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하고 있다가 붕괴돼서 손실을 내는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얘기를 해서 초반부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올 상반기 지나서 한 4월, 5월 이렇게 막 불붙을 때 주식시장을 밀고 들어갔으면, 예를 들면 포스코라든가 혹은 뭐 풍산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는 지금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한참 고민스러운 생각에 빠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제나 이런 것들은 이런 그 큰 사이클에 따라서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성과를 향후에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차트를 보시면 이 2000년대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렇게 정점을 친 이후에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두 번 위로 친 이후에 얘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약간 옆으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원자재 시장도 역시 큰 흐름이 있다. 그 흐름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내가 미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대적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끝났느냐? 아직 안 끝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시면 미 헤지펀드가 지금이 금투자 적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금투자가 적기가 맞느냐? 여기 보시면 이거는 달러인데, 이게 금입니다. ZG. 이게 금이고요. 이게 금가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파란 게. 근데 금가격이 여기서 직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가 이제 추세가 내려오고 있죠. 이게 달러 인덱스가 올라와서 얘가 내려옵니다 라고 이 차트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골드덴버 그룹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골드덴버 그룹에 나오는 금 차트인데, 파란 것이 인플레이션을 적용하고 검은색은 노멀 차트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금 가격은 이 검은색 차트고, 이 금 가격, 눈으로 보는 금 가격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해서 가치를 가치로 환산하게 되면 이 차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점을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이유는 이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금 가격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금을 투자할 매력도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 2000년대 초반에는 보시면 모든 원자재,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80년대 초반에 정점을 치고 가치 배수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이 시기에 이제 여기 보면 금은 2000년대 초반에 저점을 쳤지만, 유가는 1990년대 후반에 저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올라간 거는 상당히 많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 뒤에 이 유발이 된 거는, 이건 이제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따라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정 수준의 가치 배수만큼밖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떨어져요. 지금 최근에 떨어졌던 거는 얘가 가치 배수가 과도해져서 떨어진 거지, 이게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때문에 떨어졌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헛된 바람이에요. 지금 금 투자의 적기라고 말하는 것들은. 물론 얘가 일시적으로 다시 머리를 들고 일정 부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계속 추세를 밟고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서 조정받는 국면이고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거다 이다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조정받고 이렇게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투자 시장 안에서 존재할 때 항상 보면 어떤 특정 투자 대상이 과도하게 가격을 밀어 올리면,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 그 빨라진 속도에 장단을 맞춰서 그 해당 그 자산의 투자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엇인가 계속 그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을 막 내뱉어요. 거기에 개미들은 선투자를 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던 투자자들이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 보니까 계속 가나보다 라고 해서 막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나중에 손실을 깨먹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듣기 전에 그 투자 대상이 가격이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근저의 기본적인 바탕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금에 대해서 내가 전체를 다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릴 게 없어서 이제 부분적으로 잘라 말씀드린 건데, 그건 앞에 말씀드린 이제 원자재도 또 마찬가지예요. 원자재도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하고 유가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릅니다. 동일하지 않아요. 여하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식은 경기 사이클이 바닥에 있고, 금은 좀 다른 이유가 바닥에 있고, 석유나 원자재는 수급이 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금 가격이 움직이는 건 수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셔야 될 거는 이건데요. 여기 보면 돈남 언니가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하락 배팅을 하는 헤지 펀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남 언니들. 그래서 이 돈남 언니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딴 건데, 이거 말고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돈나무 언니가 난리쳤던 아크펀드의 아크 ETF의 움직임이거든요.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지금 꺼지면서 계속 머리를 위에 있었던 저항선을 잠깐 뚫는 것 같더니 다시 아래로 세게 내려오고 있죠. 이 헤지펀드들이 얘를 계속 아랫방향으로 누르는 이유는 이 섹터 전체적 이 포트폴리오가 가지고 있는 섹터 전체적으로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전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외고집인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보시면 궁지의 물리자 비트코인도 팔아치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 이분은 코로나 팬데믹 때에 맞춰서 산 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잘 한 건 맞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캔들 차트가 아크펀드고 이게 S&P 500 지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S&P 500 지수하고 작년 3월 달에 올라갈 때 아크펀드가 상대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익을 더 내줬죠. 그러니까 지수보다 S&P 500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났는데, 그거는 그 일정 부분의 섹터를 많이 담아서 난 거고, 그 섹터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조차도. 전문가인 이분조차도. 근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주식 객장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때 하나가 무대뽀로 계속 올라가는 섹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한번 오버슈팅이 나면 다시 쉬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오버슈팅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세게 한번 오버슈팅이 났기 때문에 그런 오버슈팅이 났던 것들이 또다시 오버슈팅을 또 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단기 반등하면 이익이 많이 나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들어갔던 그런 전형적인 좀 공격형 투자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93세입니다. 92세. 1930년생이거든요. 이분께서. 근데 워렌 버핏이 운영하시는 벅셔 해서웨이가 이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걸 바꿀까요? 네, 이 캔들 차트가 벅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가 차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여기 BRKA라는 게 있고 BRKB가 있는데, BRKA는 비쌉니다, 굉장히. 그래서 BRKB를 사시면 매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주가 비싸거든요. BRK가. 그리고 BRKB는 차트 움직임 똑같습니다. A나 B나. 그래서 BRKB를 사시면 되는데 잘 보시면 추세적으로 주가하고 쭉 비슷하게 움직여요. 사실 S&P 500 지수하고. 이거는 시장을 잠깐 오버하는 건 있지만 추세적으로 이렇게 장기간을 이걸 계속 내주려면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물론 뭐 여기 보시면 잠깐 S&P 500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벅셔는 내려와서 이렇게 추세 움직임이 좀 다른 방향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워렌 버핏이 본인 스스로도 뭐 기술주나 이런 것들 잘 투자하는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마지막에 기술주가 끝자락을 뻗고 있을 때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부분들은 안 좋았었죠. 그거는 이제 기술주 부분을 상대적으로 덜 투자했기 때문인데 그 뒤를 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졌죠. 얘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이제 받쳐서 올라가서 여기가 고점인데 금방 여기가 고점에 왔지만 얘도 여기서 보면 여기가 고점이고 얘는 더 밑으로 내려와 있죠. 이 시점에. 결과적으로는 장기적 추세로 놓고 보면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투자의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보다 내가 뭔가 잘 쫓아서 오버슈팅을 먹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오버슈팅을 먹은 다음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언더슈팅으로 언더벨로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안목에서 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흐름, 경기 사이클의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경기 사이클 흐름에 맞는 투자 방법을 통해서 투자하는 게 올바르고 워렌 버핏의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법은 그거죠. 좋은 것을 싸게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 그런 패턴을 유지를 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통상적으로 그것보다는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굉장히 좋은 주식, 그러니까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좋은 주식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권해주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데 그 투자의 성공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 사이클 중반부에 있으니까 두려움보다는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어떤 기업을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시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고 두려움보다는 투자에 대한 욕구가 좀 커져야 되는 이런 상황. 물론 현금 보유 비중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의 투자 성향, 자산이라든가 소득 수준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거는. 다만 충분한 여유의 현금이 있으면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리고 다음번에 또 추가적으로 세게 밀려도 이거 좋은 걸 싸게 살 수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들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경기 사이클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중반부에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사실 경기 후반부에는 또 안 나가려고 해요. 왜냐면 경기 계속 좋아졌고 주가가 붕괴되지 않고 굉장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시기엔 또 나가려고 해도 나가지 않는 패턴들을 보이는 대표적인 행위가 이때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에 너도나도 막 밀고 들어오는 패턴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주식의 정점이라면 그런 생각을 버리고 경기 사이클의 후반부에 있다면, 경기 사이클 정점 후반부에 있다면, 정점에 다도달해서 수축금액이 가까워졌을 때는 그런 욕심을 다 버리고 그냥 모두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서 위험 자산의 투자 포지션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이런 행위를 하면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돈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기 사이클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 사이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교육, 그러니까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교육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 교육 동영상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려면 경기 사이클 한 사이클이 다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그러니까 관련된 어떤 현상들을 다 몸소 체험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잘 보시고 습득하시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돈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개별 주식 투자보다는 지수 투자에서 관점에서 보면 개별 투자는 또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복잡한 문제이고, 여하튼 오늘은 그냥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과거부터 코로나 팬데믹부터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일들 중에서 우리가 근저에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잘못하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전문가 얘기 들었다가 그런 부분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